대구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사를 위한 수용제도의 작가정 연구를 해주겠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 한반도에서 토지 수용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아주 친근한 제도로 모든 부동산 개발, 공공개발 사업, 그리고 인프라 사업의 토대가 되는 토지 보상, 토지 수용에서의 토지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토지 재산권의 문제, 우리에게 근대적 토지 재산권이 갖춰진 게 언제인가라는 문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구 가는 기차를 끌고 나서 아주 빨리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대적인 우리의 이 땅에서 토지 수용 제도는 1911년에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요거에 관한 통치적인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적으로 이 조선시대부터 이게 잠깐만요. 이게 개항기 대한제국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총독부기 식민지시기 이르기까지 토지 수용제도, 보상제도, 그거에 되는 토지 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입니다. 공동제, 이제 원래 이론적으로는 공동제 안에서 토지 수용의 탄력성이 이제 부여가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조선시대로 보면 대원칙은 왕토 사상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였습니다. 다만 경작진 농지와 집터를 대해서는 일시적 사용권만이 이제 이 시민에게 부여된 상태였고요. 조선시대 대지와 주택의 원칙은 대지의 분급이 이루어지면 주택에 대해서 권리 인정이 되었고, 그런데 왕조 초기부터 이 도로를 정의해서 주택이 건설되는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주택의 처음부터가 왕조 초기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주제였는데 별로 큰 효과는 없었다는 사료로 기록이 있고요. 태종 때에 들어서 1,000건 넘는 인구가 청구됐고, 세종 때는 10,000채에 이르는 청거가 계획됐다가 세종이 이거를 중지시켰다. 그 다음에 세종도 다수의 사찰과 민간 건축 제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보상은 주택에 대한, 이때는 주택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왕토 사상에 의해서 토지는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고 그렇게 때문이죠. 이 민노천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연산군 사례입니다. 연산군은 왕토 사상을 제대로 시행해라. 왜 백성들이 마음대로 돈을 조정해서 떼어준, 합법하게 내어준 대지도 아니고 도로에다 지금 도로가로 짓고 계속 살아서 막 9월까지 넘겨보냐. 그리고 그 이제 좀 극한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종편을 써와서 자기가 노는 점원으로 삼고 이런 인간 청구에 해서 전당국이 점원 청구를 해줍니다. 그런데 기존 연구와 간간히 이때는 조선시에도 보상이 잘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사실 연산군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보상을 거의 주택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던 일부 간간히 경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했던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 도성의 이 불법 민가 문제는 계속 지속이 됐고요. 관여금을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새로 도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상을 충실히 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때 약간의 혼란을 있기도 했고요. 연화탈입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현상이 있었죠. 현종 때 권세된 자들이 백성의 집을 빼앗아 거주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이 토지는 고사 주택인데 주택에 대해서도 희망적 서민의 재산권이 이렇게 확실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영조 정조는 이때 유일하게 농지를 수용하고 보상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천의 준성공사에서 청계천 준성공사를 영조가 많이 추천했고요. 그리고 정조 역시 여러 가지 도시개혁적 조치를 취하고 신도시 화성 건설을 했죠. 근데 이 신도시 화성 건설에서 이제 임금 노동자를 5억을 썼던 그런 기록이 좀 특이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에는 이제 세부정차 3정의 분란 때문에 오히려 17세기, 18세기보다 못한 그런 영향을, 사회적 영향을 19세기 말에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개항기 때 공공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느냐. 먼저 재산권의 정의를 보면 이 완전히 계속 이어진 왕토사상이라는 게 고종 때 방문함정 사업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몇 가지 지금 기록에 나온 사실을 보여드리는 듯이.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말고 고질적인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공공사업은 초기에 대부분 개항장에서 외국인들의 주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지 수요가 관계된 것은 다른 인프라 공급과 관계가 없고 대부분은 도로와 철도에. 그런데 도로를 보면 일찍이 관세는 제도는 1894년 5년부터 있었습니다. 공조가 공무암호들이 개편되어서 영선업무를 총괄하고 이때 철도국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국도 설치가 되고 토지 측량 이런 이제 조문이 봅니다. 그리고 이때 최초로 토지 수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내부에 토목국이 설치가 되고 토지 수용에 관한 토지 측량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철도원이 1900년에 설치돼서 가령에 의한 통도로서 시도가 됩니다만 포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1895년 이후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실행령과 실정법이 아니라 법정만 존재하는 그런 제3세행경 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이것은 우리가 이 도로와 이 철도 수용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로는 여기도 1895년 이후로 그때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제가 최초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왕실의 능임이 필요한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완전 초부터 있었던 그런 불법 무허가 주택 산성의 불법 무허가 주택에 관해서는 몇 번 여기도 1896년 이후로 이렇게 법제가 있었으면 시행이 되지 않고 통감부에서도 이걸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좀 두려워했다. 민심의 소리를 두려워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 남대문통이 종로통에 있던 올림픽이 이제 가가 불법 가구였는데 이게 전부 다 대점포가 주입하게 되고 사유지처럼 매점 매석화해서 분쟁을 야기했다라는 기록이 그때부터 보입니다. 국내적인 도로는 1895년 지금 충무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 있고요. 이때는 토지주의 협조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서 토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4년, 7년, 8년 이렇게 서울, 대구, 인천 등등의 이제 도로, 근대적인 도로 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이때는 이 토지 매입비라는 항목이 이 조선통합사업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수용이 아니라 수용인지 현금에서도 나와 있지 않지만 매입비라고 하는 거가 뒤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매수 비용으로 보입니다. 이 토지 수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복지화되는 게 바로 철도에 도전에서인데요. 경인선을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절해서 이제 인천역을 바꿨던 부지를 변경했던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독일인과 영국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기증했다. 그리고 이때는 교통권이라는 게 설정돼서 먼저 무조건적,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조선정부가 먼저 토지를 확보해서 토지 철도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조약이 이제 모두 우리나라의 그 경인선, 경부선, 경인선 등등 철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일본이 이제 이거를 미국인으로서 자본주의적으로 인수를 해서 1899년 개통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요 철도부지 제공에 관해서는 당시 이제 9만 원에 이르는 수용 대금이 있었는데 대부분을 몇 년 후 통감대 시절 통감 예산으로 지불을 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본격적인 게 경부선 철도고요. 경부선 철도에서 이런 철도부지 확보와 관련된 그런 한일 간의 신경전에서부터 토지 수용의 법제 그리고 실제 관례, 관습, 시행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부지 확보가 수년간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서울 시민들의 항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 한국 정부는 우리가 토지수용법을 제정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계속 좀 시간을 끄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가 11호 철도를 개통하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크게 정차장 부지 면적과 단독성 문제에서 양보하고 빨리빨리 소집했다. 부지 확보를 위해서 먼저 일본이 돈을 지불한다. 매수비, 토지 수용자들한테 매수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한국 정부가 반지한다는 그런 형식의 부지 매수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속성명령 이런 게 또 나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철도회사의 기사와 일본인 청부업장이 철도 노동자가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걸 평가를 해보면 한국인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농지,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던 그런 시골지역의 농지는 대부분 한국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수용이 됐고요. 외국인 토지, 외국인 서양인의 일본인 토지는 수용이 아닌 협의매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소유 시가지 대지 건물 도로는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금액으로 수용 보상한다. 근데 이것도 2007년 통감부 시절부터 실제로 지급이 됐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잔잔한 이런 일본 측의 매수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국의 집성촌 가문의 실력 저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 당시 적용된 원칙은 이랬다. 일사적 이후에 이 보상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이제 일부 이제 학자들은 일본이 마지막 한 푼까지 경부철도 그 부지대금을 받아갔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감부 개정에서 지출이 됐고요. 이때 총감부는 이때 이제 이 경부지원 채무가 약 30만 원이었는데 1년에 약 1,300만 원이 일본 측에서 이렇게 차관을 제공을 드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메가탈 부문이 재정부문이 이걸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급이 됐고 요거는 결국 한일 합방이 되면서 총력부가 일본 정부 간의 채무 문제로 전환이 됐는데 이거는 합병으로 상환 분류를 한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총괄 총무부 들어서도 이렇게 경부선거에서 보셨다시피 이 일관된 토지 수용, 토지 확보의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협의해서 하고 이런 것이 있었고
홍가무 시절,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이 나기 전에도 여기 보시면 민족을 불문한 지주 집단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를 거부해서 여러 가지 뭐 도로공사 등등이 지연이 되었다. 그래서 1911년에 드디어 토지 수용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이는 가지고 있는 사업 인정, 재결, 재정이라는 현재 토지 수용의 제도가 도입됐고요. 그런데 일본의 토지보장법과 비교를 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그 뒤로도 우리 이제 유신 시절에 구룡산 토지강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뭐 사실 식민 지식에도 없었던 아주 좀 심각한 재산권 침탈 사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11년의 토지 수용령이 지금 110년을 이루면서 지금의 우리 수용법제에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이게 뭐 근대적인 우리 자주적인 토지제도의 자생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존재하는 그런 자료, 사실들만 봐도 이렇게 큰 호소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다 이제 논문에서 제가 논쟁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주제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 이재훈입니다. 이렇게 참 귀한 연구에 대한 사회를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한정희 교수님께서 빨리 대부분으로 다시 내려가셔야 된다고 해서 시간을 좀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학술대회라는 자리가 참 좋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자리고요. 또 보통 논문 심사 때만 익명으로 뭔가 평가를 받고 전문 의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학회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면서 일종의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프로그램을 맡아주신 분들께서는 최대한 좀 짧게 핵심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우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시골에서 온 이우도입니다. 맨 처음 이제 토론자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보니까 너무 좋아요. 생소하면서도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기 보니까 토지 수용 제도가 아마 액센트를 둔 것 같고요. 이 내용인 접선 행정법 관계입니다. 행정법이라서 법법 중에 하나인데, 이 행정부가 강제적으로 빼앗아가고 안 돌려주는 게 수용입니다. 수용하되 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헌법 23조에 의해서 재산권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수용하고 밀접 관계되는 보상 관계입니다. 이는 수용과 보상 관계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 역사를 보면서 하는 건데, 그러면 행정법 관계는 당사자는 누군가 하면은 수용권의 주체가 수용해가는 수용자, 즉 보상 의무자가 되고, 수용권의 객체는 바로 수용당하는 자, 비수용자에서 보상의 권리자가 됩니다. 여기서 당사자하고 객체가 또 달라집니다. 객체는 여기 나오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시설이 되겠죠. 따라서 하나만 꽂혀주시면 되겠네요. 서론에 보면 77페이지가 나옵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 1번이에요. 인프라 혹은 사회감정에서 SOC라 불리는 하지 말고 SOC 등등으로 불리워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핵심은 바로 뭐 기관시설이다, 기반시설이다, 공공시설이다, 간선시설이다, 각 편에서 다 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잘 표현했네요. 다 빼놓은 것입니다. 분리운영단에다가 기관시설 호금을 빼버리고 공공시설만 바꿔주면 명확한 논문이 진행될 걸로 봅니다. 기타 진행성은 뒤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오명하게 잘 검토해 주실 걸로 보고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합니다. 이어서 김영주 박사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기 한정호 교수님이 조선조 이후 공공사업을 토지 수용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코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주제는 조선조 이후 토지 수용에 대한 이 연구인데 이 토지 수용을 이제 강제적으로 할 때 공익적인 이 공공복리와 사유재산권이라는 권리 침해, 보호하는 이 두 개의 상대적 이 권리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서른조에서 조선조 이후 일제 개헌기까지 이 토지 수용에 대해서 쭉 히스토리에 대한 이런 관계를 이제 연구를 이제 하시는데 제 여기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역사적인 그 토지 수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향후 현대적인 이 토지 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결론적인 어떤 시사적인 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향후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토지 수용을 해서 도로라든가 황만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입법 실무적인 차원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연구 보완을 해주시면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전장원 교수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재성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 이재성입니다. 논문을 일단은 처음을 받아보고 제목을 쭉 봤는데요. 이 조선조 이후의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제도의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라고 보고 쭉 논문을 보는 과정 중에 조선조부터 개항기까지 어떤 토지 정착에 대한 부분에서 그 논문을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수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아까 앞에서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현재는 2002년도에 제정이 됐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부수행하는 법률이 정해지는 공공사업 제정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 토지 부담법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요. 저도 앞에 제시했던 교수님 말대로 우리가 그 조선조 이후에 그 공공사업 토지 수용 제도가 현 시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그 발생이 됐는지 그 정착이 됐는지도 결론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성 교수님께서도 전장원 교수님과 유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모든 토론자분께서 시간을 정말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박용국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용덕입니다. 한재인 교수님 논문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자가 많고 이게 역사 공부여가지고 저도 사실 이해를 100% 한 건 아닌데 이 한자를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세종은 한글로 적고 세종은 한자로 적고 너무 한자가 또 한자도 이게 원 표시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표시도 한번 보시고 또 이 77페이지에 보니까 연구의 배경 목적 그
15번째 줄에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인과항성.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게 표준 맞춤법이 이게 아니랍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인데 하여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굉장히 또 문어체로 되어 있다기엔 또 갑자기 무어체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뒤에도 이게 뭐 이체 이런 게 보니까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뭐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석 교수님께서 그 논문 형식 부분 간단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토론자이신 손한성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현승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자 한정희 교수님, 주자 주선조 이후에 그 공공사업을 위한 부지수용 정책법 가장 논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시적절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한 교수님한테 조언과 개선점을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제일 끝머리에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논문을 보니까 공공사업의 정의를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예컨대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의 그 범위와 그 기준 시대별로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선조 당시 그 토지 수용 개념과 현재 오늘날의 공공사업 개념을 비교 설명해서 연속성과 그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 논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점에서는 현대적 그 관점에서 우리 공공사업의 그 의미를 간단히 언급하면서 연구를 했다면은 우리 독자들이 역사적 그 논의와 현대적 그 연계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그 현대와 또 옛날 그 우리 그 조선족 그때의 그 시대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보니까 우리 교수님 그 논문에는 그 도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제가 보고 싶은 건 시각적 자료에서 도표나 그 자료를 활용하면서 토지 수용의 변천을 독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그 논문이 지향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 많은데 끝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승 교수님께서 내용과 형식을 보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비록 사회자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정희 교수님께서는 그 경제학 박사이신데도 이렇게 법학 논문을 쓰시는 걸 보고 참 많은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전공의 벽을 허무시고 전공을 넘어서시는 그러한 연구를 해주신 게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특히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전근대부터 근대를 거쳐서 현대까지 다 커버를 하신 걸 보면 이게 앞으로 토지 수용 제도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좀 참고하고 또 인용해야 되는 그런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실태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왕 이렇게 귀한 연구를 하신 김에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청와 같은 아주 좋은 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지금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안 익은 주제는 아니어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접근하는 어려움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들 잘 고려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4주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